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부터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 시간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학문이다. 또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고 뭐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공학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협의의 의미로는 그냥 프로그램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하고 조금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좀 광의 의미인데요. 기존에 그러니까 프로그램 외에 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만드는 거, 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 프로그램을 이제 유지 보수를 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에 관한 모든 어떤 필요한 이런 활동에 필요한 정보 일체, 이것을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그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프로그램의 개념보다 조금 더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결국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봐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의 동적인 실체를 우리가 소프트웨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딱 많이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 그러면 프로그램 만든다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아, 어떤 언어로 만드는지. 그래서 상당히 좀 로우 레벨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프로그램 했을 때 이제 C로 만든 프로그램, 뭐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하고는 달리 우리가 소프트웨어라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프로그램은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어떤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프로그램의 동적인 실체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의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형식 언어로 이제 표현된 직접 노동의 그 결과물이 소프트웨어다. 결국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려면 어떤 언어가 필요하죠. 형식적인 언어, 형식이 있는 언어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C라든지 자바라든지 이런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져 있는 이 프로그램 결과물,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소프트웨어는 그래서 이제 제작이 아니라 창조적 노력이 포함이 되어지는 개발이다. 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사실은 그 창조적인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죠. 자, 우리가 보통 똑같은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사한 기능,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는 있지만,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뜯어보면은요, 그 소스 코드가 있을 텐데, 소스 코드를 비교하면 같을 수가 있나요? 같을 수가 없죠. 결국 창작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작 활동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하나의 산출물이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소프트웨어는 또 달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용이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못 쓰게 되어진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많이 쓰면 쓸수록 이렇게 달아지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앱 프로그램들, 그 살짝 쓰다가 이제 달아져가지고 없어져가지고, 달아서 없어져가지고 재설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쓰다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제거해버리죠. 필요하면 설치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논리적인 요소로 구성이 되어진다. 따라서 유지 보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프로그램 안에는 어떤 논리적인 요소들, 예, 다양한 요소들, 이제 프로그램 코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논리적인 흐름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제작자들마다 또 차이가 있고, 또 제작을 어떻게 했느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했느냐, 어떤 언어를 사용했느냐, 뭐 등등등등,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또 절차들, 또 필요한 문서들,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고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유지 보수가 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결국 논리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 따져봐도요, 이거 한참 오래된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역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금 사실상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지고 있고 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 보통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어떤 그 국가에 대한 어떤 그 국가를 이제 부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 중에 하나가 되었죠. 자, 요즘에는 보통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과목이요. 우리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전공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과목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정규 그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교과로 이렇게 이제 채택이 되어져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된답니다. 제가 뭐 알기로는 어디 뭐 이렇게 들은 바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인가요? 어디 이제 그쪽 인도인가 그쪽 나라에서는 뭐 초등학교 때 프로그래밍 언어 C 언어를 배운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 있었습니다. 참 놀랍죠. 그 보통 우리가 C 언어 배우면 C 언어 보통 언제 배우나요? 그쪽 학교 와가지고 배우잖아요. 대학교 와서. 물론 이제 뭐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학원 같은 데를 다녀가지고 뭐 배우는 학생도 있긴 합니다만, 정규적으로는 우리가 정규 과목으로는 고등학교까지는 뭐 C라고 하는 과목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인도라는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인력들 보면 어떻습니까? 인도에서 오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이제 우리 또 여기 삼성전자라고 하는 곳에서도 좀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지금은 외국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이유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들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그 나라에서 우리 충분했는데 지금은 이제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개발자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투입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아픔이죠. 이제 이런 어떤 현실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정부에서도 이런 어떤 위기감을 알고 있습니다. 또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어떤 소프트웨어 과목에 대한 신설의 필요성도 이게 느꼈었고, 그래서 이제 과목이 신설될 예정이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또 많은 어떤 고급 우리나라의 어떤 그 IT 인력들이 또 나올 것이라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또 이렇게 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고급 인력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아무튼 좀 이런 어떤 현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는 어떤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두고 3D 업종에서 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이제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3D 업종이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죠. 또 그러니까 임금은 좀 낮은 편이고 일은 굉장히 어렵고, 뭐 어떤 또 이직률도 그래서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굉장히 불안정한 어떤 직종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고, 또 이런 어떤 부분들이 개선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기는 어렵죠. 그렇겠죠? 소프트웨어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컴퓨터가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컴퓨터 없이 살아갈 수 있나요? 지금 이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무튼 이 소프트웨어는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비가시성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실제 소프트웨어 눈으로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다고 좀 또 대답을 하는 학생도 지금 있죠. 본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화면을 가지고 이게 이제 동작되고 있는 그것을 이제 봤던 거고, 소프트웨어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 있어요? 만져본 적 있습니까? 없죠. 예. 자, 우리 만약에 뭐 프로그램으로 뭐 게임을 합니다. 뭐 고스톱을 한다라고 해보죠. 자, 고스톱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자, 그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을 우리가 실제 패를 화투패를 우리가 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만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비가시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만들어지면 그걸로 바로 출시가 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하게 되죠. 보통 이제 개발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개발 회사가 있고, 또 이 회사에 이제 어떤 고객이 의뢰를 하죠.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달라라고 의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객에 대한 어떤 명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명세서를 만들고, 그 명세서를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 언어로 만들 것이냐, 프로그램 언어도 선정을 하고, 그리고 개발을 하게 됩니다. 개발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나요? 바로 테스트를 하죠. 이제 개발이 딱 되어졌으면 이걸 테스트를 하는데, 테스트를 할 때 일반적으로 테스트는 알파 테스트를 먼저 하게 됩니다.
알파 테스트. 알파 테스트는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알파 테스트는 회사 내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발하는 회사에서 직원들끼리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아주 그냥 작은 인원으로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지만 자기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알파 테스트라고 하는 범주에 속합니다. 근데 알파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테스트를 하고 나면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완성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만 한계는 있겠죠. 왜 그럴까요? 이게 만든 사람이 테스트 한다라고 하는 게 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고 표현하죠. 예. 자기가 테스트 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환경, 다양한 동작들,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테스트를 하나요? 그렇죠. 알파 다음이 뭔가요? 베타죠? 네. 베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베타 테스트. 베타 테스트는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테스트를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디 보면 뭐 그 CF 같은 데 보면 무슨 게임이 나왔다 해가지고 베타 테스터 모집합니다 뭐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결국 베타 테스트라는 건데, 이 베타 테스트가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클로즈 베타 테스트, 네, 클로즈 베타 테스트하고 오픈 베타 테스트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 클로즈 베타 서비스는 뭐냐면 딱 몇 사람 5,000명이 5,000명, 10,000명이 10,000명 딱 정해놓고 테스트하는 거죠. 베타 테스트라는데. 그래서 모집을 해가지고 합니다. 오픈은요, 그냥 전체에게 그냥 공개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클로즈 베타 테스트를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오픈 베타 서비스를 하죠. 그래서 오픈 베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용화를 시키게 되어지는 뭐 이런 어떤 과정을 보통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가 항상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집 같은 건 어떻습니까? 집을 짓고 나서 테스트 하나요? 집을 짓고 나서 물론 어느 정도 하긴 하죠. 근데 굉장히 제한적이죠. 예를 들어서 물이 잘 나오는지 수도꼭지를 이렇게 또 틀어봅니다. 수도가 잘 나오네 닫고요. 물이 잘 내려가나 확인합니다. 불이 잘 켜지나 확인합니다. 뭐 이런 정도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대규모의 테스트 같은 거는 본격적으로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테스트한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 소프트웨어 테스트는 굉장히 많은 부분까지도 테스트가 가능하고, 또 테스트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을 다시 뒤집어야 되는 경우도 들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만들어야 되는,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닌 우리 물리적으로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고가 생기고 나면은, 사고가 꼭 터지고 나면은 다시 또 짓거나 만들죠. 이게 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하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소프트웨어도 운영을 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오류가 좀 나오기도 하고, 그럼 업그레이드 하죠. 또 해킹 당해가지고 중요한 정보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부랴부랴 정신없이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잡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요, 만드는 사람도 자기가 만들었는데도 1, 2개월 지나가지고 자기가 만든 걸 다시 보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내가 이거 만든 게 맞는지 그렇게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창조적인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그 시간대 이게 뭔가 이렇게 번쩍이는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프로를 만들게 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버리면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가 만든 코드인데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로를 만들 때 이해를 좀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이해를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석이라고 하는 걸 달죠. 그러니까 이 코드는 어떤 코드야 라고 오른쪽에다 설명글 달아놓고, 그죠? 예, 이걸 우리가 주석이라고 하는데, 주석을 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 가독성을 좀 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주석을 달게 되죠. 그래서 이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어떤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지가 않죠. 예.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변경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변경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게 한 번 딱 만들어지면 그 상태로 딱 고정적으로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지고 변경이 되어집니다. 이 변화 변경은 결국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고객이 이 기능은 좀 이걸 좀 더 이런 기능을 좀 더 추가해 주세요. 이 기능은 좀 이게 변경됐으면 좋겠는데 이 기능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떤 요구 사항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변경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 한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장수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래 살죠. 오래 살긴 삽니다만 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안 쓰는 거죠. 안 쓰는 거죠. 복제 가능. 복제가 가능하다. 결국 무엇입니까?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또 복사해서 또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렇게 계속 복사를 할 수가 있죠. 자, 우리 이것도 좀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 소프트웨어를 딱 만드는 거 개발자들이 만드는데 1년, 2년 또 수개월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거를 불법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양심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또 이렇게 구매해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런 어떤 어둠의 경로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그래도 좀 나아졌습니다만 과거에는요 굉장히 많이 복제를 했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했었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이 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생명공학이 못해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복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면 굉장히 또 무서운 어떤 세상이 또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용에 의존적이다. 어플리케이션에 의존적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몇 개의 핵심 부품만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조립해서는 쓸 수가 없다. 계속해서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응용 어떤 프로그램도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품에 포함이 되어지고 또 그런 어떤 부품 외적인 것들, 다른 것들도 또 결합해서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분류를 볼까요? 자, 소프트웨어 분류 첫 번째, 기능적 분류를 보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응용 소프트웨어라는 것 하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로 나눠지거든요. 자, 응용 소프트웨어는 보통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자, 응용. 결국 응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사람들의 실생활, 그 삶의 어떤 실생활에 응용이 되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응용 소프트웨어. 뭐 증권 처리, 학사 관리, 뭐 게임이라든지 뭐 문서 프로그램, 오피스 막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뭐냐?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은 뭘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말하는 거거든요. 컴퓨터가 사용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운영체제가 있죠.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리눅스라는 운영체제 또는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사용하는 이유 바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해서인 거죠. 컴퓨터라고 하는 데스크탑, 이 컴퓨터는 그냥 기계일 뿐입니다. 근데 이 기계가 동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기계가 동작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 윈도우즈나 이렇게 리눅스와 같은 운영체제가 반드시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에서도 이런 어떤 운영체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결국 그래서 이제 사용자를 위한 게 아니라 컴퓨터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저도 그 리눅스 쓰는데요, 아니 저도 윈도우즈 쓰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들도 쓰긴 쓰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컴퓨터가 사용을 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 저기 컴퓨터 과목 중에 운영체제라는 과목이 있죠. 운영체제 과목 공부하면 뭘 하는 거예요? 바로 윈도우즈, 리눅스 그런 애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 아닌가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 운영체제라고 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따로 수행하는 겁니다. 백그라운드에서요. 그래서 그 기반 위에서 우리 사용자들이 이렇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들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죠. 오라클이라든지 MS SQL, MySQL 이런 것들도 결국 시스템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MS도 마찬가지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파일러. 여러분, 자, 컴파일러라고 하는 건 뭔가요? 번역 프로그램이죠. 번역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 프로그램, 자, 소스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 기계어로 변환해주는 얘를 컴파일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컴파일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결국 이것도 시스템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컴파일러도 하나의 시스템 소프트웨어다라고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재미삼아서 제가 문제 하나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해킹 프로그램은 뭘까요? 해킹 프로그램은 응용 소프트웨어일까요? 시스템 소프트웨어일까요? 네, 해킹 프로그램. 이것도 응용 소프트웨어에 속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는 근데 그 해킹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좀 분류하기가 좀 애매하죠. 원래 응용 소프트웨어를 딱 정의하자면 이거거든요.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거 만들어 달라고, 이런 거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거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는요, 이 시스템을 동작을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에요. 근데 해킹 프로그램은 뭔가요? 결국 우리 응용 소프트웨어인가요? 아니거든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굳이 우리가 집어넣자면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킹 프로그램은 결국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해커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죠. 해커들이 사용자 아닙니까? 그래서 해커들과 같은 사용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이렇게 좀 정의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과정에 따라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분류를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죠. 프로토타입. 자, 프로토타입, 네, 프로덕이라고 있는데, 상품화 이전이나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통 이 프로토타입 또는 이제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프로토타입은 그 임시로 만든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계략적으로 간략하게 만든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하우스 모델 있었죠. 하우스 모델. 이게 프로토타입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집은 아니죠. 실제 집은 아닙니다만 모형이죠, 모형. 예,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집이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라고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로 하우스 모델이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고객한테 이 고객이 이제 이러겠죠.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제 어떤 그 개발자한테 요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발자는 그 딱 요구를 분석을 해가지고 일단은 이걸 만드는데 한 1년이 걸리긴 하는데 일단은 그 한 짧은 기간에 한 일주일, 2주 기간에 해가지고 샘플을 미리 하나 만들어 둡니다. 샘플을 만들어서 보여주죠. 제시를 해야죠. 아, 고객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작이 되어지는 프로그램 맞냐? 맞습니까? 이런 식이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개발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죠. 단시간에 좀 짧은 시간에 이렇게 샘플로 만드는 프로그램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프로토타입이죠. 상품화 이전에 이제 임시로 만드는 거, 프로덕, 이렇게 상품화 이전이나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자, 그 다음 패키지. 시험을 거쳐가지고 상품화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패키지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시험은 이미 다 거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문형 소프트웨어라는 말이 있죠. 주문형 소프트웨어. 고객의 그 목적에 맞도록 패키지화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고객이 요청했던 그런 목적에 맞춰가지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주문형 소프트웨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환경에 따른 분류가 나와 있는데 이건 그렇게 뭐 중요한 의미는 아니고 뭐 참고만 하십시오. 뭐 메인 프레임이라고 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병렬 처리 또는 분산 처리해주는 시스템, 그 다음에 PC라든지 워크스테이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환경이 되겠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나와 있네요. 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적용 분야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자. 자, 소프트웨어를 분류를 해보니까 통신용 소프트웨어가 있더라. 자, 여러분들 그 채팅 프로그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채팅하는 프로그램들. 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환경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고, 이 연결이 되어져 있는 두 PC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그게 이제 통신 소프트웨어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은 통신용 소프트웨어 아닌가요? 그쵸?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즉 우리 그 데스크탑 로컬에서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이 로컬이 아니라 좀 외부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성격의 소프트웨어들입니다. 따라서 통신용 프로그램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죠. 프로그래밍 언어. 자, 프로그래밍 언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이제 언어인데, 자,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어떤 언어들이 있나요? 뭐 C도 있고요, C++, 뭐 자바라는 것도 있고, 또 뭐 파이썬도 있고요, 그죠? 뭐 파이썬이라는 것도 있고, 뭐 루비도 있고, 뭐 굉장히 언어들 종류가 많습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뭐 다 세어본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뭐 수백 가지가 되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뭐 만든 언어도 있고 했었는데 그 만든 운영시제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각 나라, 특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만들어냈었죠. 자, 지금 우리 그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쓰는 언어가, 이 중에서도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자바가 돼버렸죠.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 사실 이제 저도 여기 초창기 때 들어왔을 때부터 이제 자바라는 언어를 또 배웠고 또 학습을 했고, 이걸 가지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었는데, 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나오기 전까지는 C 언어가 이제 주류였었죠. 그래서 C 언어는 물론 지금도 많이 쓰입니다만 이제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죠.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자바 시대이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C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또 중요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전히 C하고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주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언어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도 있다.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위한 용도로 이제 또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것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이런 어떤 소프트웨어도 있죠. 자, 데이터베이스는 뭔가요? 이제 데이터를 축적을 해가지고 축적된 데이터들을 이제 처리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어떤 저장하고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런 것들로 이제 소프트웨어죠.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있죠. 분산 처리. 자, 우리 네트워크 환경에서 이제 어떤 집중해가지고 어느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작업이 있으면 작업을 좀 나누어서 처리를 하죠. 그게 바로 분산 처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문서 작성하는 소프트웨어, 거래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있겠죠. 예, 거래 처리. 보통 이제 우리가 거래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트랜잭션이라고 합니까? 이런 어떤 트랜잭션 처리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개발 도구, 마찬가지 개발 도구도 소프트웨어죠. 자, 우리 그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사용할 때 많이 쓰는 개발 도구가 뭐가 있나요? 이클립스 많이 쓰죠, 이클립스. 또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거, 그런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는 것도 있고 그래요. 또 뭐 이거 외에도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거 많이 쓰이죠. 비주얼 스튜디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뭐 2010, 2013 뭐 이렇게 쭉 버전들이 있는데,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가지고 C나 C++, 뭐 단넷이라든 이런 어떤 그 계열의 어떤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개발 도구라고 하죠. 그래서 Development Equipment 약자로 DE라고 하고 보통 통합 개발됐다. 통합적으로 이제 그 개발 환경이 제공이 되어져서 이제 ID라고 부르는데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소프트웨어인 거죠. 멀티미디어도 사실은 그것도 소프트웨어의 어떤 것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자정부. 여러분들 자 전자정부 사이트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 이용들 하죠. 뭐 증명서 같은 거 발급도 받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소프트웨어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여러분들 자 뭐 인터넷 뱅킹도 하고 또 인터넷에서 쇼핑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자상거래죠. 예, 전자상거래도 이걸 가능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있어야지 이렇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도서관도 마찬가지죠. 가상도서관. 자, 가상도서관 가가지고 뭐 책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어떤 거 책이 있는지 검색도 해보고 그죠? 또 책을 또 이렇게 뭐 그 꼭 이렇게 종이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전자책들도 우리가 많이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자책 같은 것들도 열람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가상도서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들로 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소프트웨어인 거죠.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객체들이 모여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구성해낸다. 자, 소프트웨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컴퓨터를 기반으로 여러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다라는 것이죠.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은행의 업무 전산화 예를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한다면 자, 우리 현금 자동 인출기라고 하는 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중앙 컴퓨터, 계좌 데이터베이스, 또 은행 업무 처리 절차, 입출금 전표, 은행원. 사실은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죠, 시스템. 그죠? 다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이것도 시스템이고, 다 시스템들인 거죠. 이러한 시스템들이 다 묶여가지고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은행의 업무 전산화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행 전산화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현금 자동 인출기라는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은행원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또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시스템 그러면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로는 뭐 체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체계라든지 뭐 제도 뭐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 보통 시스템 그러면 그 어떤 관련된 구성 요소들의 집합을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들의 집합입니다. 어떤 딱 하나를 두고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보통 시스템 그러면 그 시스템에 구성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제도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의 것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어떤 뭐 법령이라든지 법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 가지고 그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어서 현금 자동 인출기라고 하는 시스템 생각해 보세요. 현금 자동 인출기가 어떤 딱 하나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죠. 여기 안에도 뭐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도 분명히 뭐 현금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여기에 뭐 입력 또는 출력할 수 있는 어떤 그 UI 화면 같은 거 나오잖아요. 버튼도 있고. 그죠? 또 소리도 나오죠. 그러니까 사운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전체가 다 유기적으로 또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스템은 결국 이런 요소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객체들이 모여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성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특징을 한번 봐볼까요? 특징. 자,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자, 시너지 효과. 독립적인 의미를 갖지 않고 통합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하나하나로는 큰 의미는 없고 이게 전체가 이제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의미를 갖게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 은행화 전산화 예제만 보더라도 그렇죠. 예. 그 중앙에 있는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은행원만 가지고 이 은행의 업무 전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은행에 대한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시스템들이 각각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동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도 유기적으로. 결국 이런 어떤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변경이 되어지겠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변화되고 또 변경이 또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충되는 요구와 이해관계의 절충, 절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절충 교통 체계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충되는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 요구사항에 대한 절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요구하는 요구사항 정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거는 나 그 개발자는 이 정도 선까지는 개발이 가능해요. 이 정도 선이 넘어가면 개발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사용자는 어떻습니까? 고객은 이 훨씬 더 높은 어떤 그런 어떤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요청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상충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 이런 거 있죠. 만약에 고객이 와가지고 우리 만약에 이제 우리가 회사가 만약에 코레일이에요. 철도청입니다. 고객이 와가지고 철도청에 와서 왜 은하철도 9를 왜 안 만들어 주느냐, 만들어 달라. 그러면 얼마나 좀 황당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고객의 수준에서는 이 열차를 타고 해외가 아니라 뭐 금성이나 화성 이런 데를 날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물론 이제 좀 모양을 뭐 이렇게 이제 그 우주선을 그냥 좀 기차처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고객의 눈높이하고 개발자의 눈높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절충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뭐가 있냐면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공인인증서라고 하는 게 있었죠.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같은 경우에 비밀번호가 최소 몇 자리 이상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죠. 그죠? 8글자 이상 뭐 12글자 했는데 뭐 12글자 이상으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쪽, 그러니까 암호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걸 또 배포하는 쪽에서는요, 암호화 강도를 높이려고 그래요. 해킹 사고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 12글자 이상으로 해주세요. 그런데 고객들은 어떻게 보통 이야기합니까? 사용자들은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느냐, 7글자 8글자만 하게 해달라, 왜 또 특수문자까지 막 섞게 만드느냐.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보통 뭐 이건 이제 우리 이 개념하고는 좀 상관은 없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 지금 컴퓨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다 보니까 6글자, 7글자, 8글자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흘러가 버리면 해독이 돼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글자 수도 늘려야 되고, 여기다 암호 강도를 높이려면요, 특수문자를 넣어야 됩니다. 왜 특수문자를 넣냐면, 이 해킹을 하는 프로그램이 영어 단어 같은 거 있죠? 영어 단어나 숫자부터 조합을 해요. 그래서 많이 쓰는 영어 단어, 그 다음에 거기다 숫자 이런 거 조합해서 많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테스트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암호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수문자 같은 거 이제 넣어버리면 굉장히 이제 복잡해져 버리니까 복잡도가 굉장히 올라가 버리죠, 암호에 대한. 그래서 이제 특수문자를 넣어버리면 거의 해킹에 대한 위험부터는 좀 많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이유인데, 근데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또 복잡하니까 싫은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절충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소프트웨어 자체도 사실은 이제 하나의 그래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성 요소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구성 요소 하나하나는 시스템이 아니냐? 아니죠. 이 구성 요소도 하나의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구성 요소 안에는 또 다른 구성 요소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네요. 자, 우리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자료들을 분류를 하고, 또 이렇게 모아서 저장을 하고, 또 저장된 이런 자료들을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작업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만들어진 시스템을 정보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정보를 저장하고 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우리 그 사용자가 뭐 SQL이라고 하는 그 쿼리 언어를 이제 쿼리어를 이용해가지고 지류를 사용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그 명령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 이런 어떤 굉장히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뭔가 그 인터랙션, 그러니까 뭔가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터랙티브하게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바로 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 시스템은 결국 어떤 회사가 있거나 뭐 어떤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공공기관이 있다, 그러면 그 각 조직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정보 시스템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딘가 뭐 해외라든지 국내 어디를 이제 여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항공권을 예약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요. 또 신용카드 검색 서비스 이런 것들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 뱅킹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시스템의 특징이 있는데, 자, 정보 시스템의 특징은 일단은 그 대규모로 이렇게 자료를 관리를 하죠. 그러니까 자료 자체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그래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정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변화하죠. 예, 변화합니다. 정적이 아니죠. 시스템 분석과 유지 보수가 중요하다. 결국에는 이제 그 시스템을 계속 분석을 하고 또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스템 중에 MIS라고 하는 게 있죠. MIS. 자, MIS라고 하는 이 경영정보 시스템은 운영하고, 시스템 운영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자, 의사결정, 기업에서 어떤 그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게 MIS라고 하는 거죠. 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또 부르는데,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DSS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결국 뭐냐면, 이제 기업에서 예를 들면 어떤 마케팅을 지금 해야 되겠어요. 마케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결국 고객들을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분석을 해서 분석된 고객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DSS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그 MIS에 포함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DD라고 해서 이제 Knowledge Discovery Database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결국 어떤 그 지식을 우리가 이제 발견을 해낼 수가 있을 텐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제 수많은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이 자료들은 우리가 지식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 그냥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죠. 즉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뭘 만들어냅니까? 그렇죠. 지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들어내고 찾아내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지식의 발견,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 시스템 중에서도 이제 MIS라고 하는 정보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어 시스템이 있네요. 자, 제어 시스템은 뭐냐? 자, 사건을 감지를 하고 처리하고 자동적으로 이제 보고를 해주도록 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게 보통 그냥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자,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범죄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양한 어떤 그 이벤트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가 명령을 내립니다. 사용자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문이 있다고 해보죠. 자동문 같은 건 어떻습니까? 사용자가 출입하려고 하는 출입자가
자동문 앞에 쓰면 센서가 감지를 해가지고 감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뭔가 센서의 감지 이런 것들도 결국 감지한다는 것은 사건을 감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용자가 또 출입자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처리를 해서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떤 센서에 의한 감지, 처리. 그 다음에 제어기기에 대한 제어기기의 그 상태 보고 이런 기능을 또 수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면 이걸 감지를 아주 처리해서 이제 그 결과를 보고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을 열어줬습니다. 문을 열어줬다라고 보고를 해줘야 되겠죠. 서버 쪽에다가 뭐 이런 것들. 자, 그다음 운영자의 입력 처리. 운영자가 입력을 했어요. 자, 운영자가 입력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라고요?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운영자가 내린 사건이죠. 시스템에게 내린 사건. 그러면 시스템 입장에서는 그 사건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그런 어떤 것들. 그 다음에 사용자, 운영자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사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운영자들에 대한 어떤 그 요구 작업들, 입력들, 이런 것들이 결국, 사건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감지를 해서 처리를 해주는 시스템. 자, 그래서 이제 제어 시스템의 예를 한번 보자면, 뭐, 교통을 제어하는 거, 또 공정 제어, 컨베이어 벨트 제어, 뭐, 수치 제어, 의료 시스템, 뭐, 초음파 검사인지, 뭐, 메디슨, 또 무기 체계, 뭐, 다르파, FBI, 뭐, 테러 방지, 이런 것들, 무기, 또 항공 제어, 재난, 방제 산업, 습불 감지라든지, 뭐, 지진 감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어 시스템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어 시스템이 결국에는 이 제어 시스템도 결국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 프로그램들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다 소프트웨어예요. 다 소프트웨어. 그죠? 네.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지금 범위가 넓어서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나열을 해 놓은 건데 이 외에도 훨씬 많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탑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탑재 시스템, 다른 말로 이제 우리 그 영어로는 embedded라는 말이 이제 포함되어진 것이라는 이야기죠. 예, 함축적으로 포함된 시스템이라는 이야기인데, 자, 주된 기능이 계산이 아니라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일부로서 그냥 동작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시스템으로 이제 이게 일부로서 포함이 되어진 거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탑재 시스템에 대한 예제를 한번 보자면 전자 기기장치, 또 공정 제어 시스템, 비행기 유도 시스템, 스위칭 시스템, 교환기 같은 거, 환자 감시 시스템, 레이더 추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탑재 시스템이 되겠다. 탑재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죠. 탑재가 되어야 되는 것들. 자, 탑재 시스템 특징은 그래서 대규모고 장기적으로 좀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테스트하기가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가 복잡하고 이제 비동기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병렬로 또 분산되어 가지고 처리하게 된다. 또 대규모에 대한 데이터를 접근하고 변경하고 출력하게 된다. 또 실시간 제어 인터페이스 기능이 가지고 있다. 또 실시간 반응, 고장에 대한 안전, 신뢰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탑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인베디드 시스템 뭐 워낙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라서 자, 소형 장치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인베디드 시스템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보면 PDA, 뭐 휴대폰용 운영체제, 게임, 영상 재생, 소형 센서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되겠다. 자, 여러분들 우리 휴대폰, 뭐, 아이폰, 우리 iOS iOS 쓰는 사람도 있지만, 뭐, iOS도 그렇고, 우리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죠. 이 안드로이드 폰이라는 말 쓰는데, 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안드로메다 행성인가요? 네, 그건 아니죠. 자, 안드로이드가 뭔가요? 바로 이게 운영체제의 이름이죠. 운영체제. 여러분들 윈도우즈라고 하는 운영체제 있죠? 운영체제의 이름이잖아요, 안드로이드가. 그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가 갑자기 나타난 건가요? 2009년, 8년 돼가지고 갑자기 나타났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항상 모든 산출물들은요, 기존에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리눅스라는 운영체제가 있죠. 그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가지고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좀 슬림화 시켜놓은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예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는요, 사실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실 여기 시스템 안에 들어가가지고 ls 명령 내리면 ls 명령 결과 볼 수 있어요. ps 명령 내리면 현재 어떤 그 실행 중인 어떤 프로세서에 대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리눅스 명령이 전부 다 먹혀요. 그게 리눅스 운영체제니까 그런 거죠. 자, 이런 어떤 휴대폰용 이런 운영체제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인베디드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프로그램을 잘 해야 된다. 또 운영체제를 잘 이해해야 된다. DBMS를 잘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뭔가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맞는 말인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특히 우리 전공하는 전공자들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적어도 하나 이상은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즉 C 언어 또는 자바 언어, 예, 어떤 언어든지 간에 나 이거 정말 잘한다 라고 명함을 내밀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언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그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면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적어도 하나를 가지고 어떤 작은 미니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유황이면 이런 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바를 좀 배우잖아요. 자바를 배우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를 배운 다음에 안드로이드 있죠. 안드로이드 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앱을 만드는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 한번 만들어 보시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뭔가 그 프로그램 테스트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도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이제 위기부터 이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